자, 이어갑시다. 문학과 예술 갑니다. 한문학 15세기 사장이란 시문학을 얘기합니다. 사장이 발달됐다. 그 결과 한문학이 발달됐습니다. 15세기는요. 16세기 봐봐요. 16세기는 사림들이 경하게 유교 경전에 치중하다 보니 한문학이 저조합니다. 저조의 밑줄. 발달과 저조의 동감을 쳐시기 바랍니다.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글을 쓰는 재주는 떨어지더라. 16세기 사림들은. 그 다음에 15세기 가장 대표적인 작품 서거정의 동문선, 별표 기본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서거정이 우리나라 역대 시와 산문을 뽑아 편찬했다. 신라시대부터 뛰어난 신화 글들 다 모았다. 뭐 최치훈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시들이 있죠. 뭐 설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글을 모았다.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에 문선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문선은 고려시대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필독서예요. 쉽게 해서. 시라든가 작품들을 읽고 내가 과거 시험에서 그 인용구를 따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이거 있잖아.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시를 또는 소설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문학적인 게 되게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축적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내가 끄집어내다가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꼭 필독서가 됐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중국 것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자를 붙이면 우리나라를 지칭한다고 그랬지. 동쪽. 중국에서 봐도 우리 한국 동쪽에 있단 말이지. 동문선. 우리나라의 뛰어난 신화 글을 갖다가 모았다. 우리나라 것. 되게 중요하다. 신라시대 것부터 전부 다 기록했다. 이건 전부 다 15세기 말 성종시기다라는 것. 그러니까 동문서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대를 물어볼 거다. 성종이 마지막 15세기 말 인물이란 말이야. 어쨌든 15세기란 말이야. 그럼 15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선택적 골라야 된다. 동문서에 나왔을 때 시대 배경 물어본다면 15세기 상황이다. 15세기 상황이다. 15세기 상황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성종의 업적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첫째로. 15세기 시대 상황을 물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세조까지, 그죠? 과학이 발전되는데 가장 사상적 배경이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경물치지사상이에요. 경물치지란 사물의 격을 따져서 이치를 찾아간다. 쉽게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분해해본다. 분해해봤더니 여러 부품들이 들어갔던 사실을 알게 됐더라.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사물의 이치를 따져보는 것들이다. 이걸 경물치지사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16세기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경물치지에. 왜? 16세기는 과학 발전이 더뎌요. 왜? 사림들은 학문 발전에만, 학문은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뿐이지 과학 발전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16세기에 과학 발전이 도태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발전, 과학 발전하고, 또 무기 개발과 이런 것들로 되게 뒤처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지 않나. 설화문학, 김시습,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소설, 이런 건 안 나와요. 국어에나 필요한 것들이니까. 필원잡기, 서거정, 고대부터 전해지는 일화를 수록했다. 잡스러운 얘기를 기록했다. 용제청과 마찬가지. 16세기 폐관잡기, 서울 출신 어숙건이 문벌제도와 적서차별의 폐단을 폭로했다. 서울에 동그라미 주시면 돼요. 서울들이 자신이 서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별받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했다. 폐관잡기. 임제,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시와 산문, 사회모순과 유학자들의 존화식을 비판했다. 임제란 이분은 7급의 기출이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9급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조문학, 15세기, 김종서, 그 다음에 남이장군, 이런 분들, 16세기 황진이, 남녀간의 애정과 이별에 정한, 이 사람은 기생 출신으로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부분을 시로주로 많이 승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게 청살리 백개수야 뭐 이런 시들이 유행했다. 그 다음에 윤선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수석 송주월 오우가 어부사시사 즉 자연과 어울려가는 삶을 잘 표현했다.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시 내용이 뭡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붕당을 물어본다. 붕당 뭐라고요? 남인이다. 남인이다. 그럼 남인의 특징은 뭐예요? 윤선도 같은 사람이 남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남인의 특징이 뭘까? 네. 왕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은 서인이라고 그러지. 서인은요, 신권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신하의 권한이 강화해야 된다. 그냥 왕은 왕이고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붕당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 악장과 가사문학 366쪽 피세요. 정인지 등이 용비어창과 세종이 지은 어린 청강지곡이 유명하다. 15세기. 용비어창가는 우리 본인의 6대조들입니다. 네. 육룡이라고 그러죠. 네. 목조, 익조, 한조, 도조, 태조 이성계, 아버지 태종 이방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기 조상들 갖다가 이렇게 떠받치는 것들, 용비어창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빗대서 예전에 뭐 드라마도 나왔어요.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거기 나오긴 합니다만 육룡에 대한 얘기들은 용비어창은 결과가 뭐죠? 우리 조상의 어떤 업덕, 이업 이걸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린 청강지곡 세종대왕의 작곡이에요. 세종대왕의 작곡이 어린 청강지곡입니다. 이분은 못하는 게 없으니까 뭐. 16세기 정철 감동별곡, 삼위인곡, 성미인곡, 뭐 유배 시기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유배 시기에 가서 글을 쓴 것들. 정철의 붕당은 뭔지 아시죠? 송광정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붕당이 뭐냐 말이죠. 서인입니다. 이의의 직계입니다. 이의의 직계입니다. 서인입니다. 서인 정철. 누구를 제거합니까? 정혜리 모반 사건을 갖다가 송광정철이 이 관련된 사람들 갖다가 정혜리 모반 사건 관련된 사건을 갖다가 천여 명을 죽이죠.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역대 영무사건 총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때 죽게 됐어요. 이걸 정혜리 모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정혜리는 동인입니다. 서인이 동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정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내가 봤을 때 빵점이에요. 그냥 이걸로만 유명했다면 국문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되게 뛰어난 글을 남겼죠. 정치인으로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여류문인, 심사인당, 시, 글씨, 그림 되게 뛰어났죠. 이런 예술 분야에. 허언안설은 그 유명한 혹윤의 누나입니다. 되게 뛰어난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BTS급이에요. BTS가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떴다고 얘기 들었어요. 마찬가지 중국에서 허난설은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떠서 다시 우리를 역풍받아서 왔던 대표적인 케이스. 허난설은 그 여성으로 태어난 게 좀 아쉽죠. 그 시기에 남성 우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게 가장 그 재능이 아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헌안설원이 너무 뛰어난 인사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약간 그 시기 질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똑똑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우한 결혼 생활을 지낸 것 같아요. 이런 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건축가죠. 15세기 궁궐 건축. 경복궁, 창덕궁, 강령전, 교태전, 동궁전, 근정전, 사정전. 15세기 지금 건물들입니다. 경복궁은 누가 지었어요? 태조 때.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경복궁이고요. 창덕궁은 태종. 그 정종이 개경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태종이 우회형 이방가와 박포가 2차 왕자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내려옵니다. 다시 천도합니다. 재천도합니다. 서울에서 와서 봤더니 경복궁이 너무 초라하더라. 너무 작더라. 경복궁 바로 옆에다 하나 새로 지은 게 창덕궁입니다. 강령전, 그 왕이 주무시는 침전이에요. 왕이 주무시는 침전, 주무시는 공간. 건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강령전. 교태전은 왕비의 거처입니다. 교태전은 왕비. 동궁은 궁궐이 동쪽에 있다. 세자의 숙소. 그래서 동궁이라고 불렀어요. 동쪽 방향에 있다 해서 동쪽 궁궐 세자의 숙소. 그 다음에 근정전은 경복궁 딱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게 근정전이에요. 국가 행사하는 장소예요. 뭐 예교관이 왔다든가, 군이 와서 뭐 사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누구에게 보이게 하는 쇼를 벌일 수 있는 장소들이 근정전이죠. 되게 상징적인 건물이죠.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이에요. 생각한다는 거야. 왕을 생각하라는 거야. 사정전. 정치를 잘 생각해서 해라. 사정전. 이러한 글귀들은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정도전이 주역에서 따다 만들었어요. 주역에서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더 조합해서 만든 게 건축물들의 이름이에요. 정도전이 전부 다 지은 건물들 이름입니다. 불교 건축가입니다. 강진 무이사, 극락전, 합전해인사 장경판전, 원각사 십승서탑. 이거 전부 다 15세기 건축물이에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건축물에서 가장 잘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강진 무이사는 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숭례옥불 정책이기 때문에 불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걸 통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강진 무이사 극락전입니다. 15세기 건축물입니다. 합천인사 장경판전.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인사에 별도의 건물이 있어요. 네, 별도의 건물을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것들이죠. 원각사 십증석탑, 세조가 경천사 십증석탑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16세기 서원 건축이 발달합니다. 사림들이 지배하는 시기가 됐죠. 자, 경주의 옥산서원, 이연적입니다. 이연적. 주리로는 선구자죠. 그 다음에 안동의 도산서원, 이양이죠. 그 도산서원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서당으로 출발했어요. 네, 서당으로 출발한 다음에 도산서원으로 제자들이 의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성룡, 안동의 서해유성룡의 병산서원입니다. 자, 이분들이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 제자들이 건물을 지어서 또 후학을 양성하는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병산서원, 안동서원, 옥산서원 전부 다 뭐예요? 유네스코에 재작년에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 이의 서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서원은 파주에 있는데요. 이건 그 흥선대원군 때 한번 해철됐어요. 우리가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철폐하잖아요. 그때 이의 서원을 훼손됐다가 다시 나중에 재건됐기 때문에 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서원은, 파주에 있는 서원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서원 건축 별표 5개, 17세기, 18세기 구분 요합니다. 하나를 모아서 시대 구분 요함 적어야 됩니다. 17세기 봅니다. 하음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규모가 크고 닫힌 건물, 양반 지주층의 경제 성장을 반영합니다. 즉 누가 후원금을 내느냐, 양반이 냈다는 뜻이에요. 18세기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부상 분홍. 부상 분홍 밑줄 그어봐. 합쳐가지고 이걸 여호부민이라고 돼요. 돈 많은 상인들과 농민들을 합쳐서 네 글자로 여호부민이라고 한다고. 여호부민들이 돈을 걷어서 건물을 지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분입니다. 17세기, 18세기를 구분해야 하는, 일단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요.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문화재 파트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현장을 거의 가보지 않는다고. 기껏해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같은 게 다 전부라고요. 단체로 갔다 쑥 사진 하나 찍고 쭉 버스 타고 쑥 오게 되면 어떡해? 아는 것도 쑥쑥 다 나가요, 이렇게. 자, 봐봐요. 17세기 보겠습니다. 17세기 가장 유명한 건축물 보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각항전입니다. 각항전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전입니다. 성남사는 안성에 있습니다. 네. 쌍계사, 쌍계사가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요. 6시간 넘게 갔다요. 비 오는데, 요즘처럼 비 올 때는 창 끌고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6시간 걸려요, 6시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달릴 수가 없어요. 계암사, 여기는 7시간 넘게 갔다. 전라북도에 푸반이다, 여기는. 네. 계암사. 자, 봐봐. 암기해볼까요? 17세기 다음에 뭐죠? 네. 17세기는 팔강민이 인기였다. 이건 제가 그냥 가짜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에요. 네. 미의 기준이 17세기는 얼굴이, 팔각진 얼굴이 미인이었다.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이건 좀 심하게 하면 욕이 된다, 이거. 이게 다 욕이야. 네. 18세기는 이런 돌대가리, 이런 쌍, 이런 개뿔 따고 다 욕이에요. 이렇게. 18세기는 다 욕이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답사를 안 해본 입장에서는 일단 남겨놓은 방법밖에 없고 일단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열받으면 어떻게 한번 가봐야지. 내가 이렇게 암기를 해서 맞추긴 맞췄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질문을 가시면 돼요. 네, 법주사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8복 병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해서 팔상전이에요. 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화성 볼까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노력이 곁들인 건물 중에 하나가 수원화성이죠. 누구예요? 왕으로 친다면 정조임금이 되겠죠. 정조가 네. 자기 아버지 능을 갖다가 옮기고 새로운 상업도시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한갑 생일 선물 기념을 하고 만든 게 수원화성이죠. 정약용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10년짜리 공사를 2년 만에 단축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수원화성이 하는 중요한 뭐냐면 정약용 같은 어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등용뿐만이 아니라 정조임금의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예, 정약용뿐만 아니라 정조임금의 힘을, 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수원화성. 우리 전통 양식과 서양의 건축 기술을 통해 특색 있는 건축물이 만들었다. 마찬가지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 문화가 곁들여 있다. 그것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368페이지. 도자기공예 15세기, 16세기 했던 게 또 나왔네요.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분청사의 그림만 봐주시죠. 이걸 갖다 어문화라고 불러요. 살짝 적어보면 어문화. 그 그림 형태가 고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이 나와 있죠. 이걸 어문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분청사의 그림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실용적이다는 겁니다.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실생활에 있는 볼 수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 도자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제 백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백자 항아리인데 이런 것도 더 전문적인 용어로 달자 넣으면 돼요. 달 항아리라 불러요. 최고 인기 품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요. 비싸게 팔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수십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들기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크기도 장난하게 크고요. 이게 중간 부분 볼록 튀어나오게 한다는 게 보통 제작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달 항아리 만드는 기술이다. 그림과 글씨. 이건 지금 반복됩니다. 지금 현재.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는 반복되면 생략. 하나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자, 오른쪽 18세기로 바로 갑니다. 자, 18세기 특징.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가 뭡니까? 대부분 물어본다면 진짜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운동장 밖에 나가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수채화로 이렇게 물감 칠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네, 이건 실제 경치를 그렸다 해서 우리 초중고 시절에 그렸던 미술 시간에 그렸던 게 실경산수화예요. 오케이? 진경산수화는 사물을 보고 그리되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들입니다. 과장되거나 축소하거나 지 마음대로 그리는 것들에 이걸 진경산수화라 불러요. 진경산수화랍니다. 자, 진경산수 특징. 남종화, 북종화의 합법을 고루 가지고 있다. 남종화, 북종화 특징이 같이 들어가 있다. 남종화는 사대부가 그린 같은 특징이고 여기는 전문 하원이 그린 아주 세밀한 그림 같은 걸 북종화라 불러요. 두 가지 다 겹쳐 있더라. 이걸 다 해놓은 사람이 겸재정선이더라. 이런 게 어려운 게 나와요. 이게 우리 경찰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찰 공부한 친구들이 갑자기 미술 공부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죠?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남종화, 북종화, 겸재정선 대표적인 그림 가겠습니다.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의 출생지가 인왕산 밑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안 보고도 그래요. 매일 꼬맹이 때부터 성장하면 자기 뒷동네 딱 뒤돌아보면 산이잖아요. 이걸 항상 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인왕산에 제색이란 말 미주 그거 봐. 인왕제석도 제색. 인왕산이고 제색. 오늘처럼 이제 비가 오지, 그지? 비가 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산 중턱 언저리에 구름이 잔뜩 이렇게 꼈다고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하얀 구름이 이렇게 꼈다고 이렇게. 제색이라는 말은 비가 오는데 비개인 후 구름 낀 모습을 한자로 제색이라는 단어를 적어요. 제색. 오케이? 단순하게 외우지 말라고. 내용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단순하게 정말 외우지 마세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그런 암기사항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최근 5년 트렌드를 보면 암기사항 별로 없어요. 흐름, 내용, 그 다음에 사료 판단 능력,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것만 가져도 문제 다 풀 수 있다. 인왕제수도. 자, 인왕제수도 밑에 그림 봐봐요. 구름 잔뜩 껴있죠? 네, 비가 개고 난 다음에 구름 껴있는 모습을 제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강전도 봐요. 금강산 1만2천봉 할 때 되게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뜻이죠.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게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경산수화는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게 보는 사물에 가까이 가서 근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느 시점에 보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말고 이제 요 그림 말고도 박연폭도란 게 있어요. 추가해놔봐요. 거기에다가 인왕제석도, 금강전 대패 추가, 박연폭도란 것도 있어요. 폭포를 갖다 볼 때 멀리서 보면 되게 조그맣죠. 멀리서 보게 되면, 그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훨씬 커지죠. 시야에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점에 따라서 작가의 주관과 감흥이 개입된다. 그걸 뭐야? 진경산 또 정리하게 되면 객관의 기초에서 어떻게요? 주관과 내 감흥이 가미된 형태로 둔 진경산수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 후반 김홍도 가겠습니다. 산수와 신선도, 화성행차와 같은 기록화를 많이 남기게 됐다. 김홍도. 원래 이 사람은 도화서 화원입니다. 김홍도는요. 그래서 도화서에 남긴 그림도 되게 많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김홍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림이 따로 있죠. 이게 이제 풍속화라고 되게 많이 하죠. 이렇게 풍속하니 궁궐하니 이런 것들 뭐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자, 의계를 그렸다면 어떻게? 궁궐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왕들이 보는 그림이에요. 풍속화는 뭐죠? 일반 민들이 그린 것들이에요. 주로 이게 뭐죠? 뭐 서당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당도, 그 다음에 뭐 씨름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민들이 보는 그림들이에요. 밖에서 일반 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다.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죠. 신윤복, 주로 양반들과 부녀자의 생활, 유흥, 남녀 간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신윤복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당시도 유명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신윤복의 그림이 서양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문명이 개화되는 시기가 있죠. 1876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서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네들이 신윤복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신윤복도 마찬가지예요. 도화서 하원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도화서 하원 출신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인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네들은. 서양에 먼저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여인이라든가, 그 당시의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배계급의 양반들의 그림들을 신랄하게 그림 표현했어요. 이 그림 뭐죠? 그 시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 권력을 가진 양반네들이 유흥을 즐기는 술을 먹고 기생들에서 데려다가 춤추게 하고 노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려놨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양 애들이 봐봐요. 그네들도 부패하는 시기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 애들이 부패하고 있을 때 노는 모습과 동양의 대표적인 A 범죄를 잘 지키는 나라인 조선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풍요해지고 이런 시대에는 항상 서양,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노는 모습이 그 비슷하다는 것 같다. 비판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서양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때부터 신윤복의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셨죠. 그럼 신윤복은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봐봐요. 신윤복은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대동법 실시. 서울에 홍등가에 불이 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는데 그에 준하는 도덕관념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있는 시직의 모습을 잘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서양 애들이 봤을 때, 와, 기가 막히네. 이걸 그렸다면. 신윤복의 그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을 갖다 공부하는 게 내향에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출제되지 않으니까 요건 선생님의 몫이시니까 선생님이 할게요. 18세기 서양화풍, 원근법, 명암법이 들어왔다. 그 대표적인 강세양의 영통골 직구도. 그 다음 18세기 심사정, 스승인 정선의 진경산수화보다는 전통적인 중국 화제의 문인화를 주로 그렸다. 심사정. 윤두서, 자화상이죠. 예전에는 전신상, 반신상이 대부분인데 얼굴만 딱 그리는 자화상이 유명하다. 윤두서. 최북, 변상벽, 조영석 있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복고적인 문인화가 유행한 19세기 김정의 세한도는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안 넣을 리가 없어. 다음 페이지 보고 합시다. 자, 그림 하나 봐봐요. 우리 혹시 이제 한능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제일 위에 씨름 김홍도. 김홍도는 정조 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조하고 이렇게 저녁에 술을 한잔 할 정도로 되게 막역한 사이. 그 다음에 신윤복, 월화정인 같은 도화서 하원이지만 김홍도가 선배입니다. 신윤복의 월화정인. 그 선생님 전화번호 아는 사람들 있지? 선생님 카톡 사진에 월화정인이 들어가 있어. 달빛 아래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야. 즉 양반이 기생을 만나서 몰래 데이트하는 모습이야. 바람피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영통골 입구도 원근법이 잘 나와 있고, 윤두서의 자화상 보시죠. 전 얼굴만 나타나는 것들. 김정의 세한도, 문인화의 대표적이다 써네. 세한도 밑에다가 문인화의 대표적이다. 문인이 그리는 대표적인 그림이,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닌데 문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심정을 잘 표현했다. 이건 제주도 유배식이 적어놨다. 제주도 유배식이 그린 그림이 김정의 세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업의 군마도,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상. 그 다음에 궁궐의 모습, 동골도, 서골도. 그 동쪽에서 본 궁궐의 모습. 동쪽에서 본 궁궐의 모습. 주로 보는 게 경희궁이에요. 동골대 화살표 하시고 경희궁입니다. 동골에서 보는 궁궐 모습. 서골도, 궁궐의 서쪽에서 보는 모습이다. 잠깐만. 동쪽. 반대로 가야 되겠다. 잘못 얘기했지, 선생님이. 동서 구분을 하죠. 서골도가 경희궁이 돼야 될 것 같고, 동골도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돼야 되겠군요. 보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니까. 착각했어. 앞에서 보는 모습이 궁궐에서 보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미나 보시죠. 까치의 호랑이. 아쉬운 건 미나라고 하는 그림은 참 잘 붙였죠.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을 미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나라고 붙인 게 아니라 일본인 학자가 와서 시장에서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주로 백성들이, 일반 민들이 주로 사다가 장식용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림을 미나라고 하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미나, 풍소가 미나라고 했다. 다시 앞에 가볼게요. 자, 궁궐도 보겠습니다. 동골도, 경복궁의 동쪽 그림. 경복궁의 동쪽 그림이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말 실수한 것. 서골도, 궁궐의 서쪽 경희궁을 대상으로 보는 그림들. 이게 벌써 10년 됐겠다, 나온 지. 선생님 정확하진 않은데, 짧으면 8, 9년, 길면 한 10년 전에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오답률이 90% 이상 나왔어요. 미나, 일본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 씨가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민생활의 생활 양식, 파격적인 구석, 아름다운 색채를 많이 사용했다. 대표적인 작품, 까치의 호랑이들 같은 게 있다. 보시면 까치의 호랑이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370페이지 보세요. 호랑이는 측에서 권력을 가진다, 세수 정치가를 얘기하고, 까치는 힘없는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까치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세도가의 권력이 세다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도가들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작가들이 의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 서예 갑니다. 371쪽입니다. 이광사, 동국진체 또는 원교체라고 합니다. 이광사의 호가 원교입니다. 그래서 원교체, 그 다음에 동국진체, 단한 글씨 보시면 이광사 글씨 봐보세요. 대웅보전이 있죠. 해남 대흥사에 그 대웅전을 쓴 글자인데 되게 큰 글씨를 잘 적어요, 이 사람이요. 되게 대형 글씨를 적습니다. 이 당시에 19세기 최고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이광사입니다. 원교체입니다. 19세기 동시대 인물이 김정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김정희가 이광사를 막 디스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글들은 원교가 다 망쳐놨다. 갈 때마다 막 디스하고 저 간판 떼어내리세요. 현판 떼어내려서 제가 쓸게요. 김정희가 막 써가지고 막 현판식 해준다고. 이걸로 다 세야겠다고. 그런데 김정희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제주도 유배를 가게 돼요. 한참 잘 나갔대. 아주 되게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풍부할 때 약간 좀 그만했던 시기에 이제 제주도 유배를 가게 되면서 느껴요. 제주도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의 제주도 어떻게 힐링하기 위해서 휴식차 여행 가는 게 되게 많은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데 그 당시 유배지거든요. 되게 삶이 힘들었겠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사람이 그때 아무것도 없는 섬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사람이 많이 되서온 것 같아요. 그 결과 다시 되돌아와서 광사 선생 글씨가 버려졌나요? 아니, 참고 있습니다. 제 거 띄시고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 김정희가 사람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광사도 글씨를 썼지만 추사 김정희는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쓴 인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조선의 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포함한 청나라 속국 모든 나라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쓴 넘버에 해당되는 인물이 추사 김정희라는 겁니다. 자, 추사체,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책처럼 쓰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추사가 어떤 글씨를 씁니까? 지 마음대로 쓰는 게 추사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추사가 쓰면 그냥 추사체예요. 일정한 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추사체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추사체다. 음악과 무용. 15세기 박연. 세종은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게 하고 악을 체계하였다. 세종 여민락. 작곡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 하겠노라. 그리고 정간부, 악보를 만든 정간부를 창안했다. 여민락, 정간부는 우리 좀 어려운 시험에 경간부의 기출이면 살짝 적어. 옆에다 경간부 기출이라고. 그만큼 경간부 시험 문제는 쉽게도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깊은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성현, 성종태, 악학계범, 연주법과 악곡을 편찬한 합자보라는 악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악학계범은 음악에 대한 이론서예요. 일반론적 이론서를 갖다가 악학계범이라고 불러요. 무용, 무용과 연극. 자, 의례는 음악과 춤이 따랐다. 궁중관청의 초용무. 초용무는 궁중에 추는 음악을 얘기합니다. 민간, 농악, 무당춤, 승무, 산등 구분하시면 돼요. 패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